일단 거기 485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교육비는 거기 위에 보시면 대상에게 몇 프로만큼 빼줘요? 15%만큼. 그래서 빼주는 게 대부분 다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요, 교육비 세액공제. 그래서 교육비는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대학원 다닌다. 근데 내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100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대학원은 결론은,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지원해줘도 돼요. 근데 대학원은 본인 돈으로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에서. 왜냐면 실질적으로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보다는 대학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대학원 가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대학원은 본인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직무 관련 수강력.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여기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다니시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도 이제 지금처럼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도 옛날처럼 100% 내 돈 주고 배워야 될 것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문직이라던가 영어라던가 이런 쪽은 국가에서 거의 지원이 안 돼요. 영어도 해주긴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학원에서 이것도 관리를 따로 해야 되고 노동부에서 이제 실태 파악하러 나오고 그러니까 영어학원은 거의 없어요. 전국에 제가 알기로 HRD에서 찾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인천에도 하나인가 두 개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어 쪽은 실질적으로 본인 돈 내고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뭐 컴퓨터나 뭐 요리나 이런 쪽은 야간반들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들으시면은 교육비 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일찍 배워야 돼. 이것도 처음에는 100% 국가가 지원을 다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비부담금이 과거보단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 처음에 했을 때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가 생각보다 열심히 홍보하진 않아요. 왜냐면 열심히 홍보를 안 해도 세금이 모자라요. 왜냐면 이게 뭐 1인당 얼마씩이라 그래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홍보를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이렇게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원들 중에서 이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홍보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이걸로 교육받으면 강사들이 대충 한다 라고 해서 100% 본인 돈으로 내게끔 해서 교육하는 시설들도 있는데, 이거 옛날보다는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충 하면요 못 살아남아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포화 상태라 여기 못 가리킨다고 소문나면 문 닫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솔직히 엉망인 데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데들 많이 없어지고 과거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내 돈 100% 낸다 그래서 그 학원이 100% 좋다 이것도 아니긴 합니다. 본인하고 맞는 데냐 안 맞는 데가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대학생 900만원, 취약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빠졌구나. 직계 존속은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필히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직계 존속 그러면 부모님입니다. 직계 비속 그러면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쪽 파트에서 업무 보시려면 뭐 이쪽 파트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님 관련된 교육비는 안 되는데 장애인 교육비만 돼요. 결론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초중고 이렇게 졸업장 받으시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 다니시거나 있죠. 그런 분들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교육비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교, 유치원, 어린이, 그 다음에 뭐 급식비, 교과서 대금. 근데 리을 잘 봐두세요.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돼요. 아, 그리고 요것도 알고 계십시오. 외국 교육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외국 교육비 가능한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인정받는 교육비만 되는 거예요. 학원비는 안 돼요. 아, 그리고 학원비는 이분만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만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취학 아동 그러면 초등학생부터잖아요. 초등학생이 뭐 영어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런 거 다 교육비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내실 때는요. 카드로 긁으시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내시면 현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왜냐면 교육비 공제는 안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근데 미취학 아동은 둘 다 됩니다. 교육비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는데 취학 아동은 학원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학원비는 카드로 내시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내시면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는 1인당 얼마까지는 빼준다고요? 50만 원. 이거 1년이에요. 그리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1년에 50만 원까지 빼줍니다. 1인당 50이 아니고 30만 원. 수학여행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거 비용은 내잖아요. 관광버스 비용이라던가 잠자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1인당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게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일본이나 유럽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나마 싸긴 하지만 싸다라고 해도 어쨌든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는 애들이 있고 못 가는 집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몇 번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이제 슬금슬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서열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나오는 게 꼭 이거 나오잖아요. 뭐 나오냐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냐 매매 아파트 사는 애냐 거기에 따라서 엄마들이 야 얘는 임대 아파트 사니까 만나지 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대한민국엔 안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서열 매기기예요. 상중하. 그래서 이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까지 나가는 것까지는 못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입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485페이지 위에 보시면 직계 존속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뭐만 된다고요? 존속은 장애인 교육비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당연히 안 돼요. 학자금 장학금은 이거 본인 돈 아니잖아요. 학교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 이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학원은 누구만 된다고요? 취약전 아동만.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받아서 내는 교육비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대출 관련돼서 이자 쪽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안 되는데 저희 시험에 리을이 나온 적은 없어요. 저희 시험은 주로 기억하고 디귿이 많이 나옵니다. 직계존속 교육비랑 그 다음에 학원 수강료가 제일 잘 나오는 파트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학원들 몇 개 더 보내잖아요. 근데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보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갈 데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 없어요. 그럼 어린데 집에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게 되면은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올해는 일단은 시범 운영이긴 한데 8시까지인가? 초등학교에서 봐주는 거 그거 이제 확정은 됐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근데 이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범으로 몇 개 시도 몇 개 구해갖고 일단 시범으로 한다라고 발표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맞벌이 하는 집 때문에. 왜냐면 맞벌이 하면은 6시에 퇴근한다 그래서 집에 6시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6시에 일 끝나고 집에 가면 7시거든요. 근데 이제 더 멀리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487페이지 기부금세액 공제. 기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전 안 해요. 예전에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부하고 나면 짜증나는 일이 종종 생겨요. 뭐가 나오냐면은 기부금 받아서 술 처먹으러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기부는 일부만 하고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그런 경우들이 1년에 몇 번씩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나한테 기부할란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한두 명이 배려 놓으면 그쪽 판 자체가 깨져요. 왜냐면 나는 솔직히 좋은 일로 하는 건데 누군가가 한 명이 흙탕물을 튀기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흙탕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흙탕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부분들까지도 욕 먹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인데 요거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돈 번화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치자금 이야기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많이 해주는 대신 본인만 가능해요. 다른 분들이 내신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명칭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법정기부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과거에는 지정기부금이라 그랬는데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국가하고 관련이 있으면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하고 관련이 있으면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이렇게 저희는 세 가지로 외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487페이지에 있는 종류보다 기부받는 단체들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잔머리를 써봤는데 이걸 외우진 못해요. 저도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례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국가하고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국가 등의 무상으로 기증하는 거, 국방원금, 국방도 국가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인데 다 되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지방에서 어느 지역에 지진 사태가 났다. 그러면은 기부해달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국가가 부자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 좋은데 대한민국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나가지만 뭐 회사라던가 일반인한테들도 기부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건 이제 국가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다 내는 것들도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국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국가 세금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누가 조금 더 책임을 지느냐 차이지 어쨌든 세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법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종교단체냐 종교단체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공제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기부금 공제가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종친회, 동창회, 노인정 요런 데다가 기부하시는 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종친회나 동창회나 노인정은 친목단체예요. 그래서 친목단체한테 기부한 것까지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기부금이라는 건 이 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는 게 기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쓰는 것까지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론에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기부금 2월 공제라고 있는데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0년 동안은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빼주겠다.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89페이지 위에 보시면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중복 여부라고 있는데 제가 아까 써드린 거예요. 이중공제. 이중공제는 의료비 되고 교육비 중에서 취약전 아동 학원비 되고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한도가 있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따로 안 보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7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7천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월세 안 되고요. 산후조리원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서신문 공연비 안 되고 박물관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의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7천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7천만 원이 넘으면 세법에서는 고소득자로 보고 안 해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490페이지 위에 보시면 성실사업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실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냐면 그냥 간단하게 국가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잘하면 성실사업자로 인정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하라는 거 하다가 말거나 안 하면 성실사업자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했으면은 성실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 작성 잘하면은 성실사업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장을 썼을 때에 그 통장을 국가에다가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한테 오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실사업자라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거둘 때에 많이 이렇게 열심히 국가와 관련돼서 호응을 하면은 혜택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실사업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솔직히 저희 시험에서 성실사업자를 구별하고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할 거 천지라. 그 다음에 496페이지 납세 절차.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내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요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 월급 줄 때 세금 띄고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 밑줄 쳐져 있는데요. 원천징수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월급은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 중에 이거는 이제 세금으로 억지로 짜맞추는 거예요.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 중에 이날 받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10날 받으신 분들은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천징수 납부가 10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원천징수 내고 세금 남으면 월급 주겠다. 그 다음에 요날이신 분들 있죠. 네, 이날은 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부가가치. 근데 왜 세금하고도 연관성이 있냐면은요. 우리 월급은 늦게 줘도 더 안 주잖아요. 근데 세금은 늦게 내면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이 안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직원들 월급 중요한데 급한 거는 직원들 월급이 급해요? 세금이 더 급해요? 세금이 더 급해요. 왜냐면 세금은 안 내면은 만약에 100만 원 안 되면 110만 원 내야 돼. 근데 월급은 100만 원 안 줘도 다음에 줄 때 얼마만 주면 되죠? 100만 원만 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월급이 밀려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게 정답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봤을 때 약간씩 변화가 되는 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월급 잘 나오는 회사가 제 날짜에 월급 잘 나오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밀리는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못 받는 금액이 평균 이거 이제 명절날 발표하다가 요즘에는 발표를 좀 뜸하게 하고 있긴 한데 못 받는 전국적으로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월급이나 퇴직금 못 받은 게 조 단위가 됩니다. 1조 정도 1조 왔다 갔다를 매번 보면은 못 받고 있대요. 일반 근로자들이. 그럼 1조라는 돈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1조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면요 죽을 때까지 이자만 쓰셔도 돼요. 맞죠? 1조에 2%면은 200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 세금 떼어준다라고 해도 이자로만 1년에 100억이 들어오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이제 뭐 근로자한테 뭐 나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이긴 하겠지만 그 돈 자체가 이제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못 먹을 거 못 먹고 욕 먹고 막 이러면서 참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 벌려고. 그래서 최근에도 저번 주에도 저희 와이프하고 대화를 했지만 저는 항상 이 마인드로 일을 하거든요. 그냥 원장님하고 나하고는 계약 관계예요. 나는 돈이 필요한 거고 원장님은 내가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내가 필요 없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맞잖아요.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계약 관계예요. 뭐 사장님 자체도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2월 달은 연말정산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1월 달은 1월 25일까지 이거 하셔야 돼요. 부가세 2기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그 다음에 2월 달은 뭐예요? 연말정산해요. 3월 달은 뭐예요? 법인세 신고예요. 4월 달은 4월 25일까지 부가세 1기 무슨 신고예요? 예정 신고합니다. 그리고 5월 달 되면은 소득세 신고해요. 그리고 6월 달은 큰 거 없어요. 네, 자잘한 건 있지만 그 다음에 7월 25일까지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네, 8월 달 없고 9월 달 없고 10월 25일 날 부가세 2기 무슨 신고예요? 예정 신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큰 덩어리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면 상반기가 좀 바빠요. 특히 이제 나는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상반기는 좀 바쁘고 하반기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세무사 사무실은 상반기는 6시 퇴근인데 하반기는 5시에 퇴근했어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일찍 가라. 그 대신 일 많을 때는 늦게까지 할 거야. 이런 마인드였어갖고.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 신고 때 막 일주일씩 밤새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씩 밤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평소에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어차피 나중 되면은 많이 해야 되니까 대부분 몰아놨다가 몰아치기로 해요. 근데 먼저 한 사람도 분위기 자체가 일찍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들 아니까 그냥 모아놨다가 나중에 좀 몰아치기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본인 성향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은 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딜 가나 있긴 하지만 그놈의 텃세만 잘 버티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텃세가 좀 더 심해요. 왜냐면 저도 몇 번 느껴봤는데 노처녀분들이 좀 이 동네에 좀 많아요. 세무사 사무실에. 우리가 이런 표현 하죠. 노처녀 뭐요? 히스테리.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옆에 있다 보면은 은연중에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게 뭐 솔직히 노처녀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노처녀분들이 좀 더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드센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서 40개, 50개 업체를 맡아야 되는데 거래처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드세신 분들이 좀 오래 다니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난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은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회사도 그렇지만 이게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상을 만날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나는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아 그러면은 상대할 사람이 좀 적은 데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 저기 커피숍 하시는 분들 계신데 커피숍 사장님들 중에서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인 커피숍이나 아니면 배달 전문 매장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진상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그래서 좀 그 본인 성향에 맞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달 돈 벌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 성향이 이제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냐. 그래서 제 친구도 지금 도배예요. 근데 왜 도배하냐면 어머님이 부동산을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얘가 부동산을 물려받길 원하시는데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물려받길 원하시는데 얘 성향 자체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공인중개사 준비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거 배우더라고요. 도배. 왜냐면 도배는 사람 상대 그렇게 아주 많이 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잠깐 거기 집주인분하고 통화하고 대부분 집에 가면 사장님들 없잖아요. 예. 왜냐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도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성향도 좀 은근 중요합니다. 왜냐면 성향 안 맞아서 일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성향보다는 제가 좀 못돼 갖고 사람들하고 이런 교우 관계가 좀 떨어져서 예. 그냥 뭐라 그래도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면 눈 뜨고 덤비는 스타일이라 지금은 아닙니다. 그 본인 성향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위에 보시면 원천징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예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근로소득.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띄고 받죠. 맞죠? 네, 띄고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연말정산을 왜 하냐면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계산을 해봐야 이 사람이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납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가 대표적인 게 이거고 완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복권당첨금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분들. 요분들은 한 번 내면 땡이에요. 더 이상 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납부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완납.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시험은 요 두 가지 잘 나와요. 종류는 더 있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복권당첨금하고 일용직이 좀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번 시험이나 다음 시험 때 복권당첨금 나올 확률이 좀 커요. 근데 그 이유는 아시죠? 최근에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이슈화가 됐으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간혹 가다가 지금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떠들 때가 있어요. 그 뉴스에서 봐서 떠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떠드냐면 과거에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흰우유 있죠? 딸기 우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면세고 얘는 과세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언제 봤었냐면은 제가 뉴스는 다음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다음에서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블로그였었는데 이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전 어쨌든 면세 과세에 관련돼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알고 있던 내용이긴 했지만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시험에 흰우유, 쪼꼬우유가 나왔어요. 실제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내신 분도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잠깐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슈되는 것들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내시는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내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저기 MBC에서 진짜 사나이인가 그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유행했었을 때 전산회계 1급 문제 중에 막 땡크 나오고 진짜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그게 유행이니까 그거 관련돼서 이제 군 관련된 용어로 해갖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흰우유는 면세고 뭐 딸기, 쪼꼬, 바나나 이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497페이지 지급액의 그 이자하고 배당은 14%입니다. 저희 요건 외우실 거예요. 그리고 비시명은 45%인데 나올 수도 있어요. 요번에 바뀌어서. 거기 옆에 개정세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올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바꾸면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자는 실명제 아니에요. 실명제잖아요. 이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저것도 있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쓰잘데기 없는 액션. 비실명이었다가 걸려갖고 이슈화 되신 분 한 명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이건희 씨.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약간 대한민국 법은 못 쫓아가요. 맨날 보면. 왜냐면 이슈화가 안 되면 바꿔야 되는데도 바꿀 생각들을 안 하세요. 미리미리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건 외우셔야 돼요. 비영업대금 25%랑 그 다음에 이자 배당 14%. 그 다음에 특정사업소득 보시면 인적용역은 3%예요. 요게 일반적으로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그 다음에 봉사료는 5%.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분들은 최저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저세율이 6%죠. 그래서 일용근로자분들은 6%. 그 다음에 연금소득 외우지 마세요. 안 친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소득 잘 나와요. 그래서 기타소득 금액은 20%고 복권당첨금 중에서 3억 원 넘으면 30%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했는데 10억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3억까지는 20%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요? 30%. 그래서 2억 1천만 원. 그래서 2억 7천만 원은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의 10%만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이 뭐예요?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10억 당첨되면은 2억 9,700만 원만큼 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은 은행에서 다 해줘요. 그냥 나는 가서 1등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2층인가 3층으로 오라 그런대요. 그럼 거기 가서 1등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기 주민등록증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첨된 거 확인하면은 한 1시간인가 2시간 동안 잡혀서 이제 저기 금융 설명 들으시면 돼요. 네. 왜냐면 사장님 되셨는데 뭐 하나 가입하시라고. 대부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뭐 하나 가입하고 나온대요. 뭐 연금이라던가 뭐 정기예금 뭐 이런 거 가입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498페이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 그래서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면 이론에서 나오는데요. 그 원래는 원천징수는 월별이에요. 원래 원천징수는 월별입니다. 원칙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반기별도 가능해요. 반기 그러면 6개월입니다. 우리 소득세에서 기 그러면 1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니까 6개월인데 이 반기별일 하시려면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반기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이런 데에서는 월별로 하시고 반기별은 주로 20인 이하 되는 중소기업인데 어떤 회사에서 하시는 게 좋냐면 우리는 이 인원이 웬만하면 1년 동안 바뀔 일이 거의 없어. 왜냐면 이거요. 막 한 달에 막 10명 들어왔다가 7명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많으면 반기별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6개월치 막 계산해 갖고 막 평균 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별을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멤버에서 바뀔 일이 거의 없어. 그러면 반기별로 가시는 게 맞고 우린 수시료 바뀌어. 그러면 월별로 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6개월치 통으로 계산해 갖고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솔직히 저는 월별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회사들이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고정적으로 이 멤버로 10년 이상 갈 거야. 이런 회사들은 거의 없잖아요. 가족들끼리 하다가도 흩어지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라는 게 쉽진 않죠.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보면 되고 요거는 실기할 때 볼 거고 502페이지 이제 파트는 2개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정도 남았구나. 그 다음에 실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502페이지 보시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표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다음에 2월분 급여 지급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데 언제 하도록 되어 있냐면 2월달 뭐 지급할 때요? 급여 지급할 때. 그래서 신고 및 납부는 3월 10일까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2월달에 연말정산 한다 그랬잖아요. 2월달에 연말정산 하는데 우리가 2월달 월급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3월 10날까지. 그래서 3월 10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시고 납부할 거 있으면 납부하시고 돌려받으실 거 있으시면은 환급 신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도퇴사의 별표 2개만 치세요. 그래서 중도퇴사는 말 그대로 중가운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제 연말정산을 또 해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만두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만두면은 그 그만두는 사람 관련돼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달에 급여 줄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퇴직한 사람 연말정산 했더니 더 내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 환급 나오긴 해요. 환급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돌려줄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 마지막 거 줄 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한테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어. 근데 나중에 한 달 후에 봤더니 이 사람한테 받을 게 10만 원 있어. 받기 힘들걸요.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받겠지만 줄 게 있다 그러면 생각 외로 주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만둔 사람한테 뭔가 받는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든 뭐든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뭐 더 줄 거 있어요 이러면은 연락하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연락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걸요. 차단 걸어놓고 전화 못하게. 왜냐면 더 주고 싶지 않잖아요. 맞죠? 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 마지막 월급 나갈 때에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줄 거 있으면 주고. 근데 예전에 그런 분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중도퇴사 연말정산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3개월 동안 못 받고 있대. 그럼 회사에 전화하면은 다음에 줄게요, 조만간 줄게요 이러면서 준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 가야죠 뭐. 그나마 힘을 쓰려면 노동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동부 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그 가기 전에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갔다 오면 어쨌든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사장님들 중에서 노동부 관련돼서 이쪽 경험이 많으신 사장님들은 어차피 노동부에서 나와봤자 권고사항이지 법적사항은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벌금 나와봤자 얼마 안 나와. 그러니까 버팅기시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막말로. 그러니까 법을 더 세게 해서, 우리가 일 왜 해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세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약해요, 법이. 음주운전 했어.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는 좀 그렇지만, 음주운전 2번 했어. 그럼 벌금을 한 1억씩 때려버리세요. 그러면 음주운전 못해요, 무서워서. 벌금 때리고, 아니면 무조건 2번째부터는 징역 살게 만들던가. 근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음주운전하면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술 먹고 운전을 했어. 근데 저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옆에 봤더니 24시 편의점이 있네. 근데 경찰이 본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뛰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문 열고 뛰쳐나가고 24시 편의점 가서 깡소주를 먹었거든요. 결제 안 하고. 그리고 잡혔어요. 나중에 판결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무죄 판결 났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술을 먹었잖아요. 음주 측정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주 운전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옆에 편의점 있으면요,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법이 뭐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06페이지. 그리고 이런 날짜들은 나오면 무조건 이론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 절차라고 있는데,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내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칙만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원칙도 있고 예외 조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연합이라는 걸 해요. 얘도 중간연합을 하는데, 중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1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소득세는 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니까 5월 달, 6월 달이니까 몇 월이요? 11월 달. 법에서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며칠까지요? 5개월 후에. 5개월 후에까지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신고 및 납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지. 네, 고지 납부예요. 그래서 고지서 날라옵니다. 얘도.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거 똑같아요. 직전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반만 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 내용은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예, 신고는 언제 가능하냐면 신고하려면 이거는 부가세법도 똑같아요. 신고를 하시려면 3분의 1 1하고 나올 때도 있고 30%로 나올 때도 있어요. 30% 미만인 걸 보여주시면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지서가 50%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고지서로 못 내고 신고할래. 그러면은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0%가 나오니까 50%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오락가락해요. 분수로 나오면 3분의 1이고요. 퍼센트로 나오면 3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3분의 1이면은 33%긴 하죠. 근데 이거는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래서 분수로 나올 때도 있고 퍼센트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퍼센트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에 보시면 면세사업자는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돼요.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몇 월 며칠까지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안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에서 이분들이 얼마치 팔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1년에 4번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4번 신고하면서 얼마치 팔았습니다 신고를 다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당신은 1년 동안에 얼마 매출액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간혹가다 오해하세요. 무슨 오해하냐면 내가 얼마 팔았는지 어떻게 알지? 뭘 어떻게 알아요? 1년에 4번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1억 신고를 1억씩 4번 했으면 얼마 매출한 거예요? 4억 매출. 그렇게 해갖고 국가에서 파악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얼마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가가. 무슨 뭐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신고 금액 갖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들은 내년 2월 10일까지 뭐해라? 신고해라. 근데 왜 내년 2월 10날이냐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1월 달에는 확정신고 있어서 못 걷잖아요. 그래서 3월 달부터 법인세를 걷어야 되는데 법인세를 거두려면 면세사업자도 얼마 팔았는지 국세청에다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만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국세청에서 3월 달에 이 법인이 얼마 정도 팔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508페이지 508페이지 거기 확정신고 의무 제외자라고 있어요.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이론에 냅니다. 한 3, 5년에 한 번씩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요렇게 적어주세요. 연말정산하고요 분리과세. 요 두 가지가 있는 분들은 확정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연말정산 하거나 분리과세 하면은요 연말정산은 국가한테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 확정신고는 이날하는 거예요. 5월에. 연말정산은 몇 월에 한다고요? 2월에. 분리과세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신고는 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안 해도 되냐면 이미 신고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또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고 분리과세는 내가 수시로 세금 내고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이 분리과세가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소득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세금 신고할 필요도 없죠. 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거기 1번에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이라고 있죠.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다 요거 해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으실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다 그래서 세금을 띄고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낼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50억 한참 난리였었죠? 예. 50억 다 받은 건 아닙니다. 25억 정도 받았어요. 왜냐면 세금이 50%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세율 4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5%에다가 저기 4.5% 더하면 49.5%니까 50% 정도는 세금 띄고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50억이냐 25억이냐가 아니잖아요. 예. 퇴직금 50억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예. 저기 대기업 오너들도 50억 받기 쉽지 않아요. 특별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일반 사람이 50억 받았다 그러면은 덜 욕먹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50억은 둘째 치고 5천만 원 받기도 쉽지 않아요.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받으시려면은요, 만약에 내가 월급이 500이야. 그리고 그 회사를 몇 년 이상 다녀야 돼요? 10년 이상 다녀야 돼요. 예. 그래야 5천 받는데, 예. 퇴직금으로 50억이면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50억이 아니라 5억만 지켜도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분납이 돼요. 참고로 직접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런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연락을 주시냐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분납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부가세 분납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부가세는 안 돼요. 왜냐면 부가세는 간접세라. 간접세는 분납제도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남의 돈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세금을 못 낸다는 얘기는요, 내가 남의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부가세는 분납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전화를 하셨었냐면 저것 때문에 전화하셨더라고요. 현재 돈이 일정 금액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냐, 대출금을 갚아야 되냐 고민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자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금 이자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한 달 후에 둘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하나만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돈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금은 늦게 주면은 50만 원이 더 나가. 근데 부가세는 늦게 주면은 20만 원이 더 나가. 그러면 뭐 먼저 내야 돼요? 당연히 대출금 먼저 갚아야죠. 그런 계산을 해서 정하는 거지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건 나한테 피해가 심한 거. 그러니까 일도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급한 거 먼저 해결을 해요. 근데 일을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순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끝내야 될 건데 내일 끝내도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어. 오늘 해야 될 거 안 하고. 네.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순서 잘 정하는 것도 업무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순서를 잘 정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것도 상황 봐서 하는 거지. 한 달 후에 끝내도 되는데 일주일 후에 끝냈어. 근데 다른 일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급한 거 먼저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서 잘 정하는 것도 회사 생활할 때 중요해요. 그래서 1,000만 원 넘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넘으면은 1,000만 원까지 초과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번이 많아요. 분납하는 경우가. 뭐 1번인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1,5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 먼저 납부하고요. 500만 원은 분납하는 거예요. 요거는 분납.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500만 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0만 원은 뭐 하는 거예요? 분납하는 거예요. 50%까지 돼요. 2,000만 원 넘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납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분납 제도를 왜 만들어 놨냐면 금액이 크면 한 번에 다 내기가 어떻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분납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달 후에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내야 되고 분납은 7월 달까지.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거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요거 적어 드렸죠. 앞으로 뭐 이제 여름 휴가가 바뀐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쪽 파트는 여름 휴가를 꼭 이날 이후로 가셔야 돼요. 7월 24일 날 간다고 했다가 잘못하면은 휴가 갔다 와서 저기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그런 센스는 있어야 돼요. 눈치 없는 분들이 꼭 자기 7월 24일 날 휴가 갈 거래. 이쪽 파트에서 그 얘기했다가 잘못하면은 저기 육두 문자가 날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표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로 취업하신 다음에 여름 휴가 짤 때는 꼭 요거 지난 이후에 기본인데 안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 골치 아픈 얘기인데 갑자기 7월 24일 날 연락 와갖고 이거 바꿔야 된대. 근데 나는 지금 휴가가 있어. 누가 바꿀 거예요? 세금 신고까지 다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고 큰 게 있을 때는 진짜 급한 일, 뭐 진짜 급한 일이 터진 거 아닌 이상은 그 이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위에 보시면 소액부 징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은 징수를 안 하는 건데 원천 징수액은 1,000원 미만은 안 내는데요. 이자는 다 냅니다. 원래 1,000원 미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근로소득세가 0원이야. 그러면 1,000원 미만일 확률이 높아요. 1,000원보다 작으면은 그냥 이번에 내지 마세요. 나중에 한 번에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100원도 세금 띱니다. 이자는 얄짤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중간예납세액 50만원. 그리고 로또 복권 요번에 200으로 바뀌었죠. 그것도 좀 알고 계세요. 복권 당첨금 요번에 20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3등 당첨자들은 앞으로 뭐를 안 낼 것이다? 세금을 안 낼 것이다. 왜냐면 3등이 일반적으로 100 언저리거든요. 100만원에서 200 사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등까지는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그게 또 따르게 얘기하면요. 결론적으로는 로또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도 매주 사긴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복권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소주예요. 맥주가 덜 팔려요. 힘들어지면. 왜냐면 맥주는 여러 개 먹어야 가잖아요. 근데 소주는 단기로 훅 가잖아요. 그래서 소주 매출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경기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 해약률이 늘어났다 그러면 경기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빨간 게 많이 나간다 막 이런 걸로. 소주 좀 진한 거 있잖아요. 저는 술은 안 먹는데 그렇게 이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 다른 건 솔직히 저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저기 지출증빙 미수치 가산세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3만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거는요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인데 이거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것들은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3만원 넘는 거를 일반 영수증으로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요경비 인정액 곱하기 2%만큼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만원짜리를 일반 영수증으로 갖고 왔어 그러면 1,000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만원 넘으면 무조건 증빙으로 받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산세들은 가산세는 저쪽에 많이 나와요. 어느 쪽에 많이 나오냐면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는 실기할 거예요. 그래서 실기할 거니까 컴퓨터 다 켜시면 됩니다.